한국이 상대를 일방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이기적인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축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서는 공격이 강하면 승리하지만 수비가 강하면 우승한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요. 이는 전쟁 등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막강한 공격력으로 선제 타격을 한다고 해도 상대가 어떻게든 방어를 해내고 반격을 시도한다면 원래의 계획은 틀어지고 맙니다. 게다가 상대의 반격이 효과를 거두면 먼저 공격을 한 쪽도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그 후 전황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양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 아무리 강력한 공격 수단이 있어도 방어에 취약하다면 승리는커녕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50만이 넘는 병력과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군사강국이지만 하필이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량 국가들에 둘러싸인 탓에 방어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어야 하는데요. 오랜 노력 끝에 여타의 군사강국은 물론 미국에도 뒤지지 않는 미사일 요격 체계를 확보했음은 물론 수출 대박으로 이어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내외 주요 방산 기업들이 중동 방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총출동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아이덱스 2023이 개최되었는데요. 국내에서는 하나방산 3사와 현대로템, LI진엑스원, 카이, SNT 등 주요 방산업체들이 참여해 최첨단 미래 전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아이덱스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신규 훈련기로 T-50 대신 중국의 L-15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이미 2021년 미국과의 마찰로 아랍에미리트의 F-35 도입이 무산되어 미 전투기 훈련에 최적화된 T-52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고 있었기에 우리 방산기업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중동 세일즈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직접 행사장을 방문했는데요. 한국 기업들 부스 가운데 하나부스를 방문하여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지대공 요격 체계 LSAM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나시스템의 어성철 대표는 하나부스를 방문한 무함마드 대통령이 LSAM이 360도 방어가 가능한가, LSAM을 수입할 때 규제 같은 것이 있는가 등을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어 대표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왕세제 시절인 2021년에도 하나부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관심을 표명하고 나서 중거리 지대공 요격 체계 MSAM의 수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면서 이제 LSAM에 대해서도 급격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수출 협상을 맺고 현재 아랍에미리트 도입이 진행 중인 MSAM은 바로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2인데요.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와 4조 1370억 원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일 무기 최대 수출 기록을 갱신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천궁2의 첫 현지 실사격을 진행하면서 무기체계 도입과 운용 능력 전수까지 척척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신속한 수출 진행에 만족한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장거리 요격체계까지 한국산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LSAM은 탄도미사일과 적항공기를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LI진엑스원과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어성철 대표는 거의 체계 개발이 끝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방공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현재 아랍에미리트가 예멘을 사실상 점령한 이슬람 무장단체인 후티 반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후티 반군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까지 운용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공습했었고 이 때문에 사드의 역사적인 첫 실전이 치러지기도 했었습니다. 무하마드 대통령은 LSAM과 함께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기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하나 관계자는 장사정포는 연달아 130발까지도 날아올 수 있다. 이런 걸 잡아낼 수 있는 방어체계가 안티-MLRS인데 사실 이것은 아직까지 전력화된 것이 지구상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개발 중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일명 LAMD는 한 번에 수십 수백 발이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인 단거리 탄도 요격체계로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하여 비용 절감을 통해 저렴한 요격 미사일을 만들어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는 해궁의 절반 가격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능가하는 요격 체계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LAMD는 지난해 2월 이미 시험 발사에 성공해 영상을 공개했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조기 전력화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하나 관계자는 전력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중거리, 장거리, 안티-MLRS로 전체 방공 체계를 구성할 예정이라 덧붙였습니다. 이는 중고도의 MSAM, 고고도의 LSAM, 저고도의 안티-MLRS를 통합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사일 여격 체계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대한민국의 초기 대응 전략인 한국형 삼축 체계 중 방어 전략인 KAMD는 항상 효용성을 의심받아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한정된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실패율의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확률상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한 데다 배치된 특정 위치에 따라 요격 범위도 한정적이라는 건데요. 반면 미사일은 수백 발 중 한두 발만 타격에 성공해도 개멸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방어에 초점을 맞춘 KAMD보다는 선제 타격으로 공격 의지 자체를 지워 없애는 킬체인이나 압도적인 화력을 동원한 반격으로 도발원점을 박살내버리는 대량 응징 보복 체계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이 속속들이 전력화되기 시작하면서 KAMD보다는 원점 타격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조도 더욱 심해졌는데요. 문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최초로 전력화한 나라들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중국의 DF-17은 탄도미사일 탄두부에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를 탑재하는 극초음속 활공체, 통칭 HGV 형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예상 사거리만 1800에서 2500km에 육박하며 탄두 종류에 따라 핵무기로까지 전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극초음속 미사일이 기존의 개념대로 방어할 수 없는 무기라면 선제 타격을 제외하곤 DF-17을 이용한 중국의 핵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요. 심지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 말에나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사이 중국은 자신들이 새로운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배치했으며 이는 미국의 방어를 회피할 능력을 보유했다 떠벌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ICBM 수준의 사거리를 갖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건데요. 단순히 허풍이라고 치부하기엔 꺼림칙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름 아닌 러시아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ICBM 아방가르드는 최대 속도만 마하 20에서 27로 추정되며 DF-17과 같은 HGV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기술이 흘러들어갔다면 중국판 극초음속 ICBM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중국판 극초음속 ICBM 기술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도 사용되었을 경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극초음속 미사일은 조금 까다로울 뿐 조기경보 시스템, 감시, 추적 및 첨단 차단 기술을 결합한 다층적 방어 체계라면 충분히 요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공 네트워크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잠재적인 적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대한민국의 KAMD는 심지어 미국의 나삼스 방공 시스템보다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반 주변국과의 외교적 분쟁을 의식하여 미국이 제안했던 MD를 거부했고 이에 따른 대안적 성격으로 KAMD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KAMD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방어만을 상정했고 하층 방어부터 차츰 범위화 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로 ELM-2080 슈퍼 그린파인 블록 B2기와 블록 C2기를 충청권 일대와 전남보성군, 부산 해운대구에 배치하여 운용 중입니다. 또 세종대왕함의 엔스파이-1D 이지스 레이더와 2737 PSI 조기경보기가 이를 보완하고 있는데요. 해당 레이더가 탄도미사일을 포착하면 최고 속력 마하오, 사거리 160에서 180km, 최대 상승고도 24km 남짓의 팩2GEM 플러스 요격미사일과 최대 요격고도 40km 이상의 팩3 에린트 MSE가 1차 요격을 담당합니다. 만약 해당 체계가 요격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요격고도 15에서 20km의 마하오 이상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천궁2가 최종 요격에 나섭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생각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다층 방어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로써 안심하기엔 중고고도 방어 체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인 게 바로 LSAM 시리즈인데요. 사거리 150에서 300km, 요격고도 40에서 100km에 달하는 LSAM은 요격 가능 표적 속도만 마하 8.8 이상에 육박합니다. 오죽하면 한국 판사들하고 불릴 정도인데요. 심지어 이미 지난 2022년 11월 비공개 요격 시험이 성공한 상태입니다. 빠르면 2년 이내 양산을 시작하고 전력화를 시작할 수 있는 속도인데요.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궁2에서 팩3로 이어지는 하층 방어망은 2중, 3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최대한 다층적인 방어망을 구성해서 최대한 많은 요격을 시도할수록 요격률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초음속, 극초음속으로 회피 기동하는 현대미사일의 격추는 어디까지나 확률 싸움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중고고도 방공망 또한 하층 방어망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다층적인 방어망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만만치 않은 안보 환경에 놓여 있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우리가 상대를 향해 선제 타격을 가할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먼저 공격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벽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강력한 공격 억지력이자 무시무시한 반격을 위한 첫 단추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아주 단단하고 야무진 첫 단추를 꿰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